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속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대0 만장일치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4시간 전인데요. 정확하게 4시간 전 파면 선고를 했는데요. 오늘은 김형현 전 법제처장 모시고 그 파면 선고 어떤 결정 배경 그리고 결정 이유들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리고 급속도로 대선 전국으로 이동해가는 모양새인데요. 향후 전국 향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 처장님은 헌법재판연구관 경력도 있으시고 법관 경력도 있으시죠? 네. 재판연구관 얼마나 하셨습니까? 헌법연구관으로는 2년 있었습니다. 그때 몇 년도? 2013년 2월에서 예. 2015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통진당 해산심판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사이에 예. 있었네요. 네. 혹시 오늘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그 8대0 좀 싱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견설은 굉장히 분분했어요. 뭐 5대3 기각설이 4대4 기각설이 이렇게 분분했는데 예상외로 8대0 만장일치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지 학교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오실 때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그때 저는 그 한남동 관저 앞을 네. 선고되고 한 시간 후에 지나가는데 네. 거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마어마했었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팬덤 현상이 그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팬덤과 네. 윤석열 씨에 대한 팬덤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팬덤은 사실 그때는 저희가 좀 해석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네. 유튜브가 없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한 선동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과거 박정희에 대한 향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였고, 그리고 그 헌재 선고날도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어서 그때는 사망 사고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조용히 유튜브에서 선동행위에 의해서 많이 동원된 듯한 느낌도 받고 그러는데 8대0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침울한 듯한 어떤 모양새이긴 하지만 좀 조용하다 싶어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이제 어떤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번의 경우에는 윤석열 씨 개인에 대한 무슨 네. 뭐 충성심이나 혹은 개인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이것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네. 오로지 정권을 민주당의 그것도 이재명 네. 대표한테 뺏겨야만 하는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네. 나온 사람들인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방 주저앉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제 국민들이 어제 밤까지 또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이제 집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다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이게 어떤 경랑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대선 정국이 펼쳐지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경랑을 예상하고도 뭐 그랬던 관측들이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아마 하루가 다르게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8대0 파면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사건 초기부터 저는 이건 8대0이다. 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관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졌다면은 써야 되거든요. 논리를 써야 되는데 네. 네. 논리 구사를 할 수 없다. 네. 어떻게 법조인이 네. 이것이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 구사를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은 8대0이 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떤 그 피소신 측에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 출신의 법조인들이 희한한 결까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마치 굉장히 중대한 것인 양 막 들고 나오고 그것을 유튜브에서
폭포 나르고 길거리 우파들이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5대3으로 뭐 기각 또는 네. 각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이 돌았고, 그거를 또 그런 추측을 또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것이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이 사안의 성격상 이건 단일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노무현 그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 사건이 가지. 굉장히 많은 사건을 포괄, 한 20여 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그것이 존재했다면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1, 2, 3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 네. 단 한 가지 사유고, 그것은 방송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판단이 정말 지금 110일이 걸려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 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5대3으로 기각되는 것 아니야? 네. 각하되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8대0 그리고 그 결정문 보셨을 거죠. 예. 결정문 보시고 오셨을 것 예. 같은데, 그리고 선거 요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고 뭐 그동안 44일을 끌었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안과 관련돼서 보면 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네. 국회 군경을 투입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발령 행위,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행위, 네, 그리고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인데, 그 맨 끄트머리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을 뺀 나머지는요, 네. 다 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증거 자료들 네, 명백한 그러니까 거고요. 진술도 필요 없어요. 네. 영상이 있으니까 네. 사실 이 관련된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진술 증거에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니 없니는 네,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네. 빼도 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다 확정이 되고, 이 사실관계 확정된 이상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라고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반인의 어떤 법감정 갖고도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법률가들의 어떤 법률 논리, 법논리로 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네, 44일을 끌어온 거. 하긴 저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끌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설마 이거를 기각한단 말이에요? 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쓰지?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10일이나 끌리니까 나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난주쯤에는 제 마음 한켠에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러다가 이상한 무슨 네, 그 피소치인 대리인들이 엉터당터하는 말들을 네. 하는 것을 그대로 그거 반영하는 그냥 거 아닌가? 갈겨 쓰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좀 들던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6시에 이제 매일 아침 운동을 하는데, 아침 운동 끝내고 이제 집으로 아파트 이제 딱 들어섰는데, 아파트에 목련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몽우리가 딱 져서 그냥 하얗게 몽우리가 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네. 오늘, 예. 네, 오늘 정말 이제- 환하게 네.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움츠려졌던 것이 편화가겠구나라는 어떤, 네. 저 요즘은 하도 뭐 이제 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지금 저도 이제 거기에 경도돼서 네. 세상에 아니, 그런 어떤 기분을 이제 아침에, 기운이라든가 이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죄. 근데 아무래도 네. 이 정도 이렇게 어떤 그 결정문을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결국은 변수가 있었다면 그거밖에 없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이거는 정말 소문입니다. 네. 소문이 이제 그 여권 측 이제 헌법재판관이라고 이제 문의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들에게 대한 요구 사항이 그 3월 달까지는 끌어달라. 예. 라는 요구 사항이 굉장히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쪽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결론을 달리 쓸 방법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껏해야 자기를 선출해준 네. 분들에 대한 고마움 또는 네. 혹은 무슨 뭐 잘못됐긴 했지만 의리 이런 거 네. 세워주는 것은 결국은 절차를 지원해주는 것밖에 네.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재판관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네. 명분이 있어야 네. 되는 거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거를 그냥 뭐 나는 뭐 아무런 준비 안 됐어라고 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 그 다른 재판관들 다수파 재판관들에게 네.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이제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과 관련돼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그 또 그리고 그 정도죠. 그런 것 관련돼서 나는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윤석열 씨의 탄핵의 명분 중에 하나가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니까 네. 국회가 이미 그 제기한 탄핵소추에 관한 심판을 이 사건 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네. 결정의 전제로서, 네. 논리의 전제로서. 네.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좀 지연시켰다. 네. 그런 거고 그리고 3월 26일 날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더는 이제 네. 끌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바로 선고기를 잡는 것도 좀 낯뜨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고기를 이제 금요일로 해서 잡고 네. 선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연 사유를 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하필 또,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 이는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주한창 재판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결정 때 각하 의견 냈던 주한창 재판관도 국민의힘 추천이잖아요. 네. 이분들의 역할이, 추측한데, 아마도 지연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까지 일단 끌어놓고 보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넘어서 이제 그 8대0 그래도 이제 만장일치 나옴으로써,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이제 급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전국 향방 앞서가지고 오늘 결정문 좀 보셨으니까, 아까 얘기는 좀 나왔지만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 다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요건 어느 정도 다 못 갖췄다고 판단한 거죠. 비상계엄 선포에 이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요. 절차적 요건은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 즉시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얻어야 되고 이제 그게 절차적 요건이고 실체적 요건은 그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그 전시사변, 전시사변 다 준하는 사태에 임해서 네. 병력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런 상황일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씨가 담화문에서 발표한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의 횡포거든요. 네, 줄타래. 야당의 행위를 반국가 세력 행위라고 치환을 하고 나중에는 그 반국가 세력을 북한 세력이라고 치환을 해서 결국은 이 북한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그 주장 자체로 이게 실체적 요건에 안 맞는다는 것은 이제 자백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하나 그 줄탄핵이라든가 예산 삭감 문제도 2025년 예산 삭감에 어떤 그 해당이 없다라는 것까지 이제 그 반박을 했죠. 그렇죠. 이 계엄이 24년 12월 3일 날 났는데 24년 예산은 뭐 삭감 없이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내갔잖아요. 네. 그리고 25년 예산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하겠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줄탄핵이나 이런 예산 삭감이나 이런 어떤 명분,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명분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급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조됐고, 그 다음에 설령,
네. 이제 그런 명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쳐도 네. 그런 야당의 어떤 입법 권력 또는 예산과 관련된 권력은 헌법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헌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예산 증액 못하게 돼 있잖아, 정부 동의 없이는. 네.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 법률안 같은 경우는 제1호국권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야당의 어떤 횡포를 민주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무력으로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국회 군경 투입 문제, 예. 국회 봉쇄 문제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인 체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좀 설명을 좀 이제.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네.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것에 대한 해제 요구권은 네. 바로 국회에 있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즉시 통보를 받은 국회는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우리 헌법 시스템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 우리 헌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 군경을 투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도 네.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다는 이야기는 국회의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이고, 네. 더해서 포고령에 의해서 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네.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네. 또 네.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네. 이런 판단이었죠. 네. 사실 이제 그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위치 확인 이거는 사실관계로 인정을 한 거죠. 예,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언뜻 보면 이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것까지 예.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예. 너무 명백한데 포고령 부분 너무 명백하잖아요. 포고령은 이제 이 문서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서나 예. 그 당시에 이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포고령은 유연 위법하다라는 게 포고령 1호 그리고 그렇죠. 영장 없는 어떤 구금, 예. 압수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 그리고 그 영장에 의해서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장이 그렇죠. 법관의 그렇죠. 영장이 없으면. 예. 근데 그 당시 그 포고령을 보면 법관의 영장 없이 그냥 계엄사령관이 그냥 예, 압수돼가고 구금하고 다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뭐 의사들 처단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론은 이제 우리나라의 네. 법칙과 원리는 완전히 무시한 포고령이고, 제일 위법한 사항은 국회 활동을. 네, 1호죠, 예, 1호. 예, 네. 1호죠, 1호.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 어,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예, 일체의 정치 예.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포고령으로 무력화시켜서,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쌍그리 무너뜨리겠다는 것을 발상이 아니면 그런 포고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부분까지 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그리고 정치인체 군경 투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상으로 그날 중계가 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선관위 침탈 이것도 영상으로 나중에 예. 이제 예, 그렇죠. 등장을 했죠. 예. 증거로 나왔다 CCTV로 다 예. 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나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가 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고소송이에요. 선고소송. 네. 소송에 의해서 그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해라. 혹은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로 해결해라.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힘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이제 법치주의를 이제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관위 영장 없이 들어가고 수행한 것.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적이 역시 있는 법치주의 위반이죠. 네. 예. 그리고 법관의 이제 마지막으로 법관들의
위치 파악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그렇죠. 이게 이제 전직 대법원장, 전직 대법관에 대한 위치 파악이긴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조치로 인해서 현직 법관들이 네. 이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이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중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파면할 만큼 중대한 예. 잘못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금 그 총선에 의해서 입법 권력이 야당에게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상태를 존중을 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그것을 우리 헌법은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야당과의 그 정치적 타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병력으로 그냥 무력으로 야당을 누르려고만 한 것은 그거는 진짜 우리 헌법이 두 가지 큰 기둥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인데 민주주의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네. 물론 윤석열도 대의의 어떤 국민들의 그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긴 하지만 파면함으로써 얻는 어떤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아까는 그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인한 국정 공백의 혼란보다는 그 이익이 더 크다.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 네. 그래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예상 보수 쪽이나 일부 보수 언론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두 분 정영식 재판관, 조한찬 재판관이 어떤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의견을 냈고 다만 이 보충 의견으로 이제 김복형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이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요, 결론과는 전혀 이제 상관없는 이제 쟁점에 관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안과 관련된 것들 국회 침탈하고 비상계엄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침탈하고 등등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들의 행위는 진술 증거가 아니라 비진술 증거, 즉 영상에 의해서 다 사실을 확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 위치 확인 이런 것들은 아마 진술 증거가 그 증거 자료로 쓰였을 거예요. 홍장원 국정원리 2차장.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조지호 경찰청장.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으로 말하면 피의자가 내용 부인, 즉 내가 진술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달라라고 말하면 그 피의자 신분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똑같이 형사소송법의 증거 법칙을 이 탄핵 심판의 증거 법칙 똑같이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인가요? 두 부분의 견해인 거고 아니다. 그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증거 능력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두 분의 판단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 파면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격가지의 논쟁에 불과합니다. 아까 이제 탄핵 소추 사유, 계엄 선포, 국회 국경 투입, 그리고 포고령 선관위 침탈, 법과 위치 파악 체포 시도 이 모든 것들이 유언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로서. 근데 이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사실은 그렇죠. 파면할 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결하였다. 이거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 사유입니다. 그렇죠.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랑 비교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해서 국정농단을 일으켰다. 그래서 파면됐어요. 그 양이랑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됐는데 국회 무력하려고 들어간 행위랑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여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 되는 거죠.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분의 1. 이 중대성이 정도로 보면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 아까 이제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에서 어떤 그 증거 능력으로 삼는 예. 그런 어떤 그게 조금 형사소송법상으로서 증거 능력보다는 조금 엄격해야 된다, 완화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네요. 이거는 예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부터 갈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그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을 이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라고 했으니까 형사소송법이 증거 법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네. 두 분의 의견이고 법은 준용한다고 돼 있지 적용한다라고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준용한다는 것은 그냥 성격에 맞추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래서 탄핵 심판은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인데 그걸 어떻게 형사소송의 증거 법칙과 같이 볼 수 있겠느냐. 네. 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부터 완화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정립돼 있었어요. 네. 지금 그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앞으로는 그거 엄격하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그대로 완화해서 보는 것에서는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그러니까 거죠. 별개 의견을 한 거지. 네네. 동의했으니까 지금 만장일치가 된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거는 이제 격까지 진짜의 어떤 이 파면 결정과는 어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다. 예. 격까지 어떤 보충 의견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영식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뭔가 공거 사항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줄탄핵 얘기를 하니까 줄탄핵 플러스 이게 지금 탄핵 소추 이것만 해도 한 번이 아니고 다른 회계도 지금 발의돼 갖고 통과된 거잖아요. 이걸 지적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법률 분야에서는 이제 형식설, 실질설이 항상 어떤 사안이든 맞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형식적인 사실관계 그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네. 입장이 있고 아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안 되고 실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질설인데 지금 정영식 재판관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부결됐고 그 똑같은 사유를 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회기를 형식적으로만 회기를 바꿔가지고 다시 넣었는데, 네. 그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하나의 회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추 사유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게 뭐 네.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회기만 쪼개가지고 막 그러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어떤 그런 의도? 네. 이거를 좀 바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적은 것이고, 네. 이거는 그냥 앞으로 희망사항을 그냥 개진한 것이지, 네. 이게 내가 뭐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고사항으로 입법부에 예. 뭐 공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의견이더라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형법상 내란죄 처리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오늘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란죄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탄핵사유에는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이에요. 근데 내란죄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법률 위반을 주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행위 자체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결여한 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라는 것이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법률 위반이기도 한 건데 네. 지금 그 탄핵소추 의결할 때는 그게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 두 개를 다 넣었다가 네. 지금 그 탄핵 심판에 들어가니까 법률 위반은 뺀 거예요. 네. 뺀 건데 그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가 네.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헌법 위반이어도 그것은 탄핵 사유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법원이 있어요.
법원 어떤 법원이냐면 당사자한테는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법원은 나는 너에게 법을 알려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하는 그 소추 측에서는 그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만 개진을 하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인지, 어떤 법률 위반인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 적용은 재판기관의 몫이지, 그게 소추해달라고 하는 사람에 구속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판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꼭 오늘 판결, 오늘 판시, 그러니까 오늘 어떤 재판부의 그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를 그때도 철회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때도 같이 적용되는 얘기였고, 그게 똑같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읽어보면 오늘의 탄핵 결정은 그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고, 그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탄핵이 되는 행위와 다른데 예를 든 것인데, 예컨대 하면서 한 4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예를 든 사례 딱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선례에 이미 오늘의 결정의 내용은 다 정해져 있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때도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측 소추 연장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죄 철회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내란죄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트집 잡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측 흔히 법률가라고 하는 이제 주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피소추인단의 변호사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저는 변호사법상 징계 받아야 될 사람, 변호사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법을 속이는 행위를 정말 너무나 거침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저는 행위라고 보고요. 정말 그 법을 속이고 나가서 국민을 속이고 이러고 한 행위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간철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마치 정말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침소봉대에서 했고 침소봉대도 아니고요. 침소봉대는 뭐라도 있어야 봉대가 되죠. 정말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짓 주장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악권은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나는 개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그들은 마치 우리가 변론을 너무 잘했어라고 아주 자뻑에 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요? 그 소추인단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잠깐 휴정 시간에 화장실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진짜 너무 잘했지 그러면서. 그래요? 예,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직 변론할게 법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걸로 이렇게 대응해서 그걸 이제 끌어와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대응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본인들이 개몽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거 개헌 정당하다라고 믿은 모양이에요. 화장실에서 하는 얘기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 개몽됐다는 그 김계리 변호사의 그 변론을 딱 들어보고 게임 끝났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개몽하라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줬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건 홍보수석이 할 일이죠. 국민소통수석이 할 일이고, 개몽할 일은.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8대0으로 끝나면서 이제 이제 탄핵 정국도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대선 전국인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속보 올라오는 거 보니까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선일을 공고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50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가 돼야 된다기 때문에 늦어도 4월
4일까지는 선거일 공고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8일 선거일 공고가 될 듯하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제 그리고 또 소식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하셨죠. 전 총리 여의도 빌딩에 뭐 둥지를 틀었다, 사무실 냈다 이런 속보가 올라오네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이 결정이 나기 전에도 이 100평 그 사무실 얻었다는 소문이 쫙 돌았었는데 예. 지금까지 좀 쉬쉬하다가 그렇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오늘 이제 파면 소구가 딱 나니까 드디어 이제 이 잠룡들이 다 부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볼 건데요.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 어떻게? 저희는 그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범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다 나와라. 네. 나와서 그 완전 국민 경선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반씩 자르고 최종적으로 3차에는 3명의 후보를 올려서 그중에 한 명을 범야권 주자로 하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만 뽑을 게 아니라 범야권의 대선 공약도 만들자. 네. 그것도 투표로 만들자. 그래서 공약의 우선순위를 네. 투표로 만들자. 그럼 우선 후보부터 이렇게 단일화가 오픈 프라이머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범야권에서 누구든지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네. 1차 선거에서 반을 컷오프하고 네. 2차 선거에서는 그 남은 사람들 중에 3명을 걸러서 3차 선거에서 최종 후보를 가리자라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 늦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대처론이.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에 대해서 수용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수용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그 탄핵 찬성 네. 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네. 그 갭을 메꾸려면 범야권의 지지가 다 동원이 돼야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1, 2, 3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어떤 그 리스크라고 해봐요. 결국은 뭐 지금의 대세 상태에서는 네.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리스크를 안는 대신에 그 리스크를 안고서 범야권 주자가 되는 순간 그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게 이벤트가 필요한데 하나의 예. 오픈 프라이머리가 범야권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런 이벤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죠. 예. 네. 뭐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서 어떤 그 반응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 탄핵이 되기 전이어서인지 몰라도 명시적으로 뭐 반응을 보인 바는 없습니다. 네. 아마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는 네.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따로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대선 어떤 잠룡 지금까지 이제 좀 그 의향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드러나게 손을 드신 분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아직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 상태이고 만일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떤 스탠스를 대선 전국에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이제 곧 이제 그 문제도 저희도 이제 오늘 내일 뭐 네. 금주 중으로 정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드러내놓고 내가 한번 나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그 보궐선거에서 담양에서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과거에 이제 작년 총선 때 지민 비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뭐 비례는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이제 지민 비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선출된 분들로서는 처음이죠, 담양이. 예,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남 담양이면 그 전라도, 호남은 또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처음으로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와 뭐 선의의 경쟁하는 관계죠. 네. 그래서 그 선의의 경쟁을 해서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네. 정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민주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상당히 뭐랄까, 조국의 혁신당에서 첫 지역구 당선이라서 굉장히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것 같네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의미도 크고요. 네. 조국 대표 혹시 지금 근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좀 면회 최근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안 그래도 마침 그 이재명 그 대표님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날, 네. 선고 직후에 제가 접견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한번 뵀죠. 좀 최근에 지난주죠.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무죄가 좀 연달아서 지금 뭐 무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정치 검찰에 의한 네. 그 정치 수사,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 검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개를 하셨고, 네. 또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뭐 뇌물 수사한다고 좀 네. 검찰이 시끌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정치 검찰의 그 칼질의 연장선이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조국 대표가 지금 그런 어떤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아니었으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 같은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그런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게 뭐 각자의 뭐가 되려면 천지인이 합의를 해야지 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은 그럼 오늘 의총은 조국 혁신당 오늘 의총이 글쎄 제가 뭐 이제 방송하고 그러더라고. 의원총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 의총에 본회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의총을 하고 본회의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대선 전국에서는 조금 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혹시 좀 제가 이제 아까 헌재 관련돼서 많이 좀 짚어봤는데. 너무 이제 당연한 결론에 이르러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방송들을 쭉 많이 해왔었고요, 쟁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뭐 이렇게 좀 조용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짚어볼 것들 다 짚고 빨리 끝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았었는데, 물어보지 않은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오늘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쭉 낭독한 그 선고 이유를 듣는데 다른 것들은 뭐 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귀에 꽂히는 건 없었는데 한 가지 단어는 꽂히더라고요. 네. 대한국민이라는 단어. 네. 그 대한국민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한국민. 예. 대한국민. 예, 대한국민. 대한국인은 있죠. 네. 그래요. 근데 대한국민은 네. 굉장히 들어보기 어려운 단어잖아요. 네. 저도 이 대한국민을 언제 처음으로 제가 머릿속에 의식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 개헌안 그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인식을 했는데 그게 우리 헌법 전문의 첫 모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타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의도된 대한국민이다. 대한국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달아서 나오는 게 상해 임시정부의 법 등을 개선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의도된 단어냐면은 대한이라는 것이 원래 그 고종 시절에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부터 이어온 것이 이거 대한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다만 대한제국은 그게 군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헌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해 임시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의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때서야 우리 국민이 아니고 대한의 국민인 것인데 그 단어를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딱 사용하는 것을 보고 네. 우리 헌법의 역사를 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 오늘 짚을 건 다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국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오셔가지고 오늘 급히 나오시느라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속토비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